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경제개발 60년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출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의 수출 증가와 그 관련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만이 살 길이다 라는 말은 1960년대 후반 그리고 1970년대에 특히 많이 나왔던 말입니다. 그럼 먼저 박정희 집권기 동안 수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의 높이가 1961년부터 1979년까지의 수출액을 나타내는데 1960년대 거의 말까지도 바닥을 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가면 이 수출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979년에는 약 150억 달러 정도의 수출이 이루어진 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1960년대에는 별로 수출이 증가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자, 이거는 1960년대만 본 거예요. 61년부터 해서 수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앞그림에서 본 1970년대의 그 가파른 수출 증가세를 1960년대에도 역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8년 동안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명목 수출액은 1년에 40%씩 증가했어요. 한 해에 40% 증가한 것도 대단한 거지만 이게 18년 동안이나 지속됐다는 거,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럼 몇 배가 되느냐? 매년 40%씩 18년 동안 증가하면 427배가 됩니다. 1961년의 수출액에 비해서 1979년에는 427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증가가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복리의 마술이죠. 일정률의 증가라도 이게 장기에 걸쳐 누적이 되면 엄청난 증가로 나타납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 동안 어쨌든 수출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이 수출의 대부분은 공산품이었습니다. 여기 색깔별로 해서 주요 품목의 그 수출액을 표시를 해봤는데요. 맨 밑이 실하고 직물이에요. 그 위가 이 직물로 옷을 만든 의류입니다. 그래서 합하면은 섬유 의류가 되겠죠. 그래서 섬유 의류가 이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 동안에는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합판도 있고, 이 하얗게 표시된 것이 신발인데 신발이 합판보다는 많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전기기기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적인 그 전자공업국이 되어 있는데 그 전기 전자기기, 이 기기의 수출이 70년대 말까지는 크게 늘어났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이 수송기기예요. 수송기기라 그러면 자동차 아니면은 선박 아니면 항공기인데 이 1970년대 말까지는 그 중에서도 선박이었습니다. 또 철강 제품의 수출도 있었어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이제 잡제품, 기타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70년대가 되면 철강이라든가 수송기기라든가 전기기기 이런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전에는 아무래도 의류라든가 합판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가발 이런 것들이 수출이 됐었죠.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이 수출이 되다가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로 이 수출품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수출 대체라고 합니다. 수출품이 바뀌었다 해서 어쨌든 산업 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중화학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수출 대체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역시 이 그래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0년대의 수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이 섬유의류, 합판, 가발 이 세 품목의 비중이 1968년에 가서 60%가 넘죠. 69년, 70년 해서 대략 그 수준 60%를 넘는 그런 큰 비중을 이 섬유의류, 합판, 가발 이 세 품목이 갖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서 주요 수출품의 그 비중의 추이를 보면은
1960년대까지는 이 세 품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세 품목의 비중은 급격히 떨어지죠. 1970년대 말에 이 세 품목의 비중은 30%를 좀 넘는다 하는 것이 되고요. 그것도 대부분 섬유, 의류 덕분이었고 화판과 가발의 수출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 철강이니 수송기기니 전기기기니 하는 새로운 품목들이 등장해서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출은 왜 이렇게 증가한 것일까? 수출이 급증한 요인은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수출 지원책입니다. 정부가 수출에 대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해서 수출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자, 그 대대적인 지원이란 뭘까요? 수출업자에 대해서 그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또 수출금융이라고 해서 수출 실적에 비례해서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반 대출금리에 비해서 수출업자에게는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금리 차만큼 수출업자는 이익을 보는 거겠죠. 수출 지원책이라고 하면 우선 이렇게 수출업자에게 제공된 여러 가지 금전적인 이익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전적인 이익이 그 전 시기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일까? 라고 하면 또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자, 그래프를 다시 좀 보시겠는데요. 실질 실효 수출 환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수출업자가 1달러 수출을 했을 때 실제로 벌어들이는 금액의 실질 가치를 말합니다. 수출을 1달러어치 하면은 그 달러를 은행에서 원화로 바꾸겠죠. 그때의 환율이 적용돼서 원화를 얻게 되는데, 그 원화와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관세 감면 효과, 또 저리 수출금융에 따른 이익,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것이 이 실효 수출 환율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된다면 똑같은 1달러를 수출했을 때 받은 금액의 실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물가 상승까지 감안해서 1달러 수출로 이 수출업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의 실질 가치,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실질 실효 수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그래프에서는 여기 검은 점선으로 표시된 겁니다. 이 실질 실효 수출 환율이 1962년경까지 좀 내려가다가 1964년까지 올라요. 그리고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것은 수출업자가 1달러를 수출했을 때 그 대가로 얻는 원화 금액의 실질 가치는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출이 크게 증가했어요. 이거는 이 시기의 수출 증가가 뭔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여기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 선은 환율입니다. 1965년까지는 완전한 고정환율제였고요. 그 이후부터는 변동환율제이긴 한데 사실상 고정환율제처럼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환율을 변경할 때는 환율이 이렇게 점프하지만 그 후에는 환율이 거의 변하지 않는 안정된 모습을 보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에 도움이 되죠. 1달러 수출을 했을 때 벌어들이는 원화 금액이 커지니까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인센티브, 유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에서는 이 그래프에서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물가지수가 이렇게 해마다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떨까요? 환율이 이렇게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환율은 1달러 수출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원화 금액을 말하는데, 이 원화 금액의 실질 가치는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65년에 비해서 67년쯤 되면은 똑같은 1달러를 수출했을 때 벌어들이는 금액의 실질 가치는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 실효 환율이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한 것은 이 공정환율 이외에 관세 감면이라든가 수출 금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제공이 돼서 수출업자의 실질 이익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질 실효 수출 환율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수출이 이 시기에 해마다 40%씩 증가한 것을 설명하기에는 좀 부적당하다, 미흡하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실 이 한국경제사연구에서 이 수출 급증의 요인은 아직까지도 잘 구명되지 않았다라고 하겠습니다. 달리 고려할 요인은 1965년에 증산, 수출, 건설 이 세 가지가 국정의 3대 목표로 격상이 되고 국가 최고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그만큼 수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국가 최고 지도자가 수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인이 돼서 그것이 기업가들에게 열심히 수출 활동에 나서게 하는 요인이 됐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수출진흥 확대회의의 첫 번째 회의입니다. 1965년 2월에 회의가 열렸고요. 이 수출진흥 확대회의는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1.6 사건으로 서거할 때까지 중간에 몇 달을 제외하고는 한 달도 빼놓지 않고 계속 열렸습니다. 이건 첫 회의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1974년에 12월 27일 열렸던 수출진흥 확대회의 모습입니다. 여기 떨어져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고, 장차관 이하 수출 기업인들, 또 정부의 관련 부처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저 단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회의가 바뀌었습니다. 이 수출진흥 확대회의는 과정이 녹취가 되어 있고요. 그걸 풀어서 만든 회의록이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진흥 확대회의 녹취록 해서 3권의 책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이영훈 교수님 팀이 이 작업을 했고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발간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각 발언자의 발언 내용이 하나도 빼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 최고 지도자가 수출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갖고 또 관련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포상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수출을 크게 증가시킨 요인이 아니었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섬유 의류 수출품의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1970년인데 한편에서는 실과 직물이에요. 이 수출액은 1억 2,700만 달러 해서 의류 수출액 2억 1,300만 달러의 절반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의류 수출액이 많은데, 이 의류 수출에서도 큰 품목이 뭐냐, 예를 들면 와이셔츠 또는 스웨터예요. 스웨터가 7천만 달러 정도 되고요. 와이셔츠가 한 3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합치면 1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두 품목만으로 이 의류 수출액의 거의 절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와이셔츠나 스웨터 자체는 그렇게 고급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단가가 매우 싸서요. 70년에 스웨터 한 타스, 12장이죠. 12장짜리를 한 묶음으로 한 타스가 12달러예요. 그러면 스웨터 한 벌에 1달러 정도 된다 하는 얘기고요. 와이셔츠도 한 타스에 12달러가 좀 안 돼요. 이건 1달러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매우 값싼 저렴한 의류를 수출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당시 60년대에 이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공업화는 시시한 조립 가공형 공업화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시시한 조립 가공형 공업화였어요. 이에 관한 두 사람의 증언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왼편에 있는 분은 오원철 씨라고 해서 60년대에는 상공부의 상역국장, 또 중공업국장, 이렇게 무역과 공업을 담당한 분이었고요. 물론 70년대에 가면은 이제 청와대 경제 2수석 비서관으로서 중화공업화의 실무 주역이 됩니다. 이 오원철 씨가 1960년대의 한국의 섬유 의류 제품 수출에 관해서 증언을 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은 루카스 교수라고 해서 시카고 대학에서 거시경제학과 경제성장론을 연구한 분입니다. 이분 역시 한국의 이 경공업
제품 수출에 관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남긴 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장 할 때니까 64, 5년 될 거야.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뭐 와이셔츠니 뭐니 그런 거니까 우리나라 물건들을 어디서 파느냐 그거 한번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본인이 찾다 했는데 강기 그 시장이야. 우리나라의 수원시장쯤이나 될 것 같고 동안 창원시장이나 될 그 정도 조그만 시장 동네 바깥에 있어. 그 1층, 2층짜리 집 형편없는 집도 이렇게 쭉 나란히 했는데 가게야. 가게인데 안에 보니까 전등도 아까서 시꺼매. 그 문 바깥에다가 요만한 책상을 놔놔서 요 위에 쌓여있는 게 한국에서 수출한 와이셔츠더라 이게. 안에 못 들어가. 싸서 한 개씩 안 팔아. 한 타씩 팔아. 우린 그렇게 열심히 맹길어서 요공들이 맹기는 건데 말이지.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는 애게. Textiles is where you start. So the first Korean product I got was a baseball glove. The good glove was very expensive to get in the United States, and all of a sudden you could get these very cheap gloves. They're sewn together by hand by some lady. She probably put a stack of leather, took it back to her house, and and they were well done. And that's what you do when you're just starting up. 네, 지금 두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오은철 씨는 미국의 아주 허름한 시장에 그것도 가게 안에 팔지 않고 가게 밖 내놓은 매대에서 한 개씩도 안 팔고 한 타스씩 한 묶음으로 묶어서 파는 그런 싸구려 화구품이 한국의 수출 상품이었다. 그래서 슬펐다, 안타까웠다 이런 말씀을 한 거고요. 그리고 루카스 교수는 자기가 한국산 글러브를 얻었는데 야구 글러브 자체는 뭐 대단한 품목이 아니죠. 원래 그렇게 시시한 것부터 생산해서 차차 고급 제품으로 또는 고도의 제품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이 이렇게 처음에는 섬유 의류, 화판, 신발 이런 시시한 품목들을 수출하다가 70년대에 가면은 전기기기, 수송기기, 철강 이런 중화학 제품들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역시 70년대에 진행된 중화공업화의 성과라고 하겠는데요. 자, 수송기기 수출액 그리고 수송기기 중에서도 선박 수출액 그 추이를 보시면은 1970년부터 79년까지인데 수송기기 수출액이 1970년에 900만 달러예요. 이 중에 선박은 300만 달러. 글쎄요, 이 나머지는 뭐 자전거를 수출했을지 어쨌든 절대 금액 자체가 크질 않습니다. 1973년까지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수송기기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1974년부터입니다. 1억 2100만 달러, 76년에 3억 4400만 달러, 1978년에는 11억 2800만 달러, 79년에도 11억 달러 이렇게 수송기기의 수출액이 급증했어요. 그렇다면 이 내역은 뭐냐? 주로 선박인 것입니다. 74년에 선박이 7400만 달러, 75년에 1억 3800만 달러. 자, 1978년에 수송기기 수출액이 11억 달러인데 선박이 8억 달러예요. 이 선박의 내역은 뭐냐? 뭐 2만 톤 미만의 탱커도 있는데 26만 톤급 탱커 애틀랜틱 베르노인가요? 현대조선소에서 최초로 만든 유조선 이것이 1974년에 3천만 달러 금액으로 수출이 됐다는 거고요. 78년에 선박이 8억 달러 수출이 됐는데 이 중에 화물선이 한 5억 달러쯤 됩니다. 이렇게 한국의 조선산업이 1970년대 초 이후에 수출산업으로서 생겨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출이 증가하면 그 수출과 관련된 공업이 당연히 발전을 하겠죠. 60년대에 가장 두드러진 발전상을 보인 산업은 섬유 의류 산업이었습니다. 자, 의류는 최종 제품인데 이 최종 제품인 의류의 수출이라든가 의류의 내수가 증가하면 그 생산에 필요한 직물과 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직물과 실은 면방직 아니면 화섬산업인데 기존 면방직 업체에 대해서는 노후시설의 교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일론이라든가 폴리에스터, 아크릴 파이버와 같은
화섬공업이 이 시기에 새로 생겨나서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은 1960년대에 생겨난 화섬 업체들의 목록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략 1963년부터 68년에 걸쳐서 뭐 한국나이론, 한일나이론, 한일합섬, 대한합섬, 성경합섬, 고려합섬 이런 화섬 업체들이 대거 생겨나면서 이 업체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의 섬유, 의류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발 산업도 발흥을 해서 한때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가발이 시장을 석권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박정희 대통령이 구로동에 있던 서울통상이라고 하는 가발 공장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 여공들이 앉아 있고요. 이 여공들이 가발 하나씩을 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서울통상이라고 하는 회사는 종업원이 한 1,500명 정도 됐다고 하고 당시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통상의 기업주는 1971년인가 1972년에 소득세 납부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가발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바로 이렇게 수출이 증가하면서 한국은 새로운 국제분업 체제의 일환으로 포섭이 되는데요. 바로 한미일 삼각무역체제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 1960년대, 70년대를 통틀어서 한국의 주요 교역국은 어디였을까요? 일본과 미국입니다. 수출은 미국이 1위, 일본이 2위, 수입은 일본이 1위, 미국이 2위였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파란색이 미국이고 빨간색이 일본인데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수출이 예를 들어 1968년 같으면 전체 수출의 거의 절반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까지 더하면 73, 74% 정도가 돼요. 피크에 달한 거는 1970년이네요. 1970년이면 수출의 4분의 3이 이 두 나라, 미국과 일본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비중은 1970년대 말이 되면 좀 떨어져서 50%를 좀 넘는 수준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에는 계속 미국과 일본이 주요한 수출선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주로 어디에서 수입하느냐?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제1위의 수입국이고 미국이 제2위의 수입국인데 이 두 나라의 비중은 역시 1965년에는 거의 4분의 3이 넘었는데 1979년이 되면 역시 50%는 넘는 그런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나라에 대해서 각기 무엇을 수출하고 무엇을 수입했느냐, 그거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 그래프와 같아지는데요. 일본으로부터는 기계류와 전자부품, 화학품 이런 걸 수입을 합니다. 화학품은 소재 생산과 관련이 된 거고 기계는 설비죠. 전자부품은 중간재죠. 이렇게 기계류와 소재와 부품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생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산한 공업품을 주로 미국에 수출해요. 경호품을 수출하고 전기기기, 70년대에는 철제품도 수출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으로부터 부품과 중간재를 수입해서 조립 가공한 다음에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한미일 삼각무역체제가 형성이 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기계류라든가 전자부품 등을 수입을 하면 이건 단순히 물자만 수입하는 게 아니라 관련 기술도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이러한 기계류와 전자부품에 딸린 기술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한국의 이러한 기술 능력이 이 한미일 삼각무역체제를 통해서 계속 축적,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수출은 어떤 의의가 있느냐? 우리나라 고도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수출이 급증한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우선은 수출이 총수요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이렇게 총수요 중에 하나인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당연히 총수요 자체가 커지고 그럼 그에 따라서 총공급, 즉 GDP가 증가한다 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수출 증가에 따라서 GDP가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또 소비가 증가하겠죠. 그럼 소비가 증가하면 그로 인해서 다시 또 GDP가 증가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 것은 수출이 증가하면 해당 수출 산업과 관련된 이 관련 산업들이 성장하게 되고 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출은 총수요 중에서 수출이라고 하는 한 요소를 증가시키고 소비 수요를 증가시키고 또 투자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수출로 인해서 총수요의 구성 요인들이 다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GDP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출 증가가 경제 성장에 미친 한 측면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수출이 계속 증가함으로써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한국 경제는 잘 돌아가는 경제다. 저 나라는 새로 공산품 수출을 늘려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수출 증가가 전망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면 한국의 외자 도입이 원활해지고요. 그러면 당시 우리나라가 여러 산업 부문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외자가 쉽게 조달이 돼서 이 투자가 잘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대외 신인도의 증가에 따른 투자 증가의 효과, 이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들 것은 수출이 증가하면 이 한국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당시 박 대통령이 하면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봐라 수출이 이렇게 증가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바로 사회 전반적으로 자신감이 증대가 되고요. 장래를 낙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도 활발하게 투자하게 되고 또 장래를 낙관하는 소비자들은 또 큰 염려 없이 소비 활동에 나서게 돼요. 경제 자체가 활성화된다 이겁니다. 수출 증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수출이 증가하던 시기에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인 1960년대, 1970년대의 투자율과 그 다음에 GDP에서의 수출 비중을 본 것인데 GDP 중에 수출 비중, 이게 바로 총 고정자본 형성률입니다. 60년대 전반만 해도 10% 수준 여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6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높아져서 60년대 말부터는 거의 20%대를 유지해요. 그러다가 70년대 말에 가면은 30%가 넘는다, 35%까지 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투자가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장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사람들이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 밑에 있는 이 표는 경제 성장률을 말해주는데요. 여기 빨갛게 표시한 수치가 있어요. 66년에 12, 68년 11, 69년 14. 이게 바로 경제 성장률인데 연간 경제 성장률이 10%를 넘은 해입니다. 그러니까 1966년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이 10%를 넘은 해였습니다. 12%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 67년에는 농업이 안 좋았어요. 농업에 큰 흉작을 만났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68년, 69년에는 다시 두 자릿수 11%, 1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즉 1960년대 중엽에 바로 한국은 고도 성장 국면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파란색 그래프는 GDP 중에 수출의 비중인데 1960년대 초만 해도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가 안 돼요. 60년대 말에 가서 10%를 좀 넘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중엽이 되면은 25%에 달하게 돼요. 그럼 이제 수출이 증가하면 그만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서 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수출만이 살 길이다라는 제목 하에서 1960년대, 1970년대의 수출 증가와 그 관련 산업의 발전 또 고도 성장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